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바로 얼마 전부터 제 인생 2막이 펼쳐졌는데요. 여기에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그간의 일들을 떠올려 보니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살게 한 것은 사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댈 꽃과 그늘이 되어준 그 나무를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고작 5살.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 시절은 늘 불안함과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기억이라는 게 방 한 구석에서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울던 모습이거든요. 예진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예진이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울면 예진이도 슬퍼. 아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감정 통제를 전혀 하지 못했대요. 물론 엄마와 결혼을 할 때는 그러지 않았겠죠? 행복했던 시절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엄마의 목표는 생존, 그리고 저를 보호하는 거였다고 해요.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 엄마의 경우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어린 저를 생각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셨대요. 그러나 버티고 버티다 제가 5살 무렵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엄마가 키우기로 한 거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정확히 몰랐던 저는 그저 왜 갑자기 아빠는 안 보이고 엄마랑 둘이 살게 된 걸까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는 안 와? 이제 아빠는 없어? 이제 아빠는 없어, 예진아. 왜? 아빠는 예진이 안 보고 싶대? 아빠는 멀리 갔어. 멀리 어디? 열밤을 자도 아빠 못 봐? 기다려도 안 와? 예진아, 엄마는 결정을 해야 했어. 다른 것보다 엄마한테는 우리 예진이가 제일 소중하니까. 엄마가 예진이를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예진이는 아빠 보고 싶어? 모르겠어. 엄마는 제가 5살 때 이혼을 한 뒤로 일을 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아빠의 몫의 사랑까지 2배로 주겠다는 마음이었대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을 해야 하고 일하는 동안 저를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반에 맡겨야 했고 그런 생활을 몇 년간 계속했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주말 엄마가 저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며 말을 했습니다. 예진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랑 둘이 아니고 엄마 친구인 아저씨랑 같이 먹는 거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신대. 엄마 친구? 응? 엄마 친구. 엄마 친구 누구? 예진이는 아직 모르는 친구야. 엄마가 오늘 처음으로 예진이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엄마 친구 아저씨가 예진이 보고 싶대? 그렇대. 우리 예진이 사진도 많이 보여줬는데 직접 만나고 싶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진이 가고 싶어? 응, 나 엄마 친구 아저씨 만나고 싶어. 그렇게 한 레스토랑에서 엄마의 친구라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때 저에게 선물로 줄 인형을 가져오셨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아저씨가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거의 주말마다 아저씨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주고 가보고 싶었던 놀이동산, 수족관, 동물원. 사실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며
그런 여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었거든요. 엄마 친구라는 아저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했고, 저는 그때부터 주말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두 분의 만남도 뭔가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처럼요. 제가 7살을 무렵 두 분이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날은 엄마가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힘겹게 일어나 저를 유치원에 보낸 뒤 출근을 한 날이었어요. 일을 하다가도 계속 어지럽고 그래서 조퇴를 한 뒤 저를 데리러 오던 길이었는데 그만 심한 빈혈로 길에서 쓰러졌던 거예요. 그런 엄마를 발견한 게 아저씨였고 아저씨는 곧장 엄마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셨대요. 링게를 맞고 깨어난 엄마. 엄마는 계속 제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예진이 데리러 가야 하는데. 예진이가 누구죠? 딸인가요? 유치원에 있는데 전화를 해야 해요. 그 아저씨는 간신히 퇴원을 한 엄마를 유치원 앞까지 데려다 주셨다고 해요. 엄마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꼭 보답을 하겠다며 연락처를 물어봤고 그렇게 두 분의 만남이 이어진 거였습니다. 이혼 후 빠듯하고 힘겨운 생활에 심신이 지쳐있던 엄마. 아저씨는 그런 엄마에게 스며들듯 천천히 다가왔고 어느새 엄마는 그 아저씨를 의지하게 되었대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아저씨는 엄마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마음을 고백했는데 저희 엄마는 처음에 거절을 했다고 해요. 아시잖아요. 저한텐 아직 어린 딸이 있고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딸이요. 게다가 영호 씨는 저는 이미 다녀온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경숙 씨를 사랑합니다. 이건 제 진심이에요. 우리 상황이 너무 달라요. 저는 이미 한 번에 결혼해서 상처도 있는 사람이고 저는 정말 우리 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제 딸 때문이고 애 아빠랑 이혼한 뒤에도 딸만 보면 살고 있어요. 우리 딸이 아직 어리거든요. 이제야 저와 둘이 사는 생활에 적응을 했는데 딸이 어떻게 느낄까? 혼란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영호 씨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런 애 딸린 여사랑. 남들 보는 눈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저와 경숙 씨의 마음이에요. 경숙 씨한테 딸 예진이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 저 이해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예진이한테 천천히 다가갈게요. 경숙 씨에게 좋은 남편, 그리고 예진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결혼을 일찍 했고 바로 저를 낳았기에 이혼을 한 뒤 아저씨를 만났을 때 저희 엄마는 30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젊은 나이였죠. 하지만 그 젊은 나이에 유치원생 딸이 있었고 그에 비해 아저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다고 해요. 엄마는 아버지의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해 줄 리 없다며 더 상처받기 전에 헤어지자고 아저씨를 붙들고 있는 게 욕심 같다며 거절을 했는데 엄마를 향한 아저씨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설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며 저를 가장 많이 신경 쓴다는 것도 알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저씨를 만날 때 엄마의 친구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첫 만남 이후 엄마의 친구로서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아저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친구로서 거의 6개월 이상을 만났을 무렵 제가 엄마한테 불쑥 말을 했어요. 엄마, 영호 아저씨 있잖아. 영호 아저씨 왜? 영호 아저씨가 예진이 아빠였으면 좋겠어. 예진이 아빠? 영호 아저씨가? 영호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야. 예진이,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응,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항상 예진이한테 잘해주고 친절하잖아. 그 주말 엄마 아저씨와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저는 아저씨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예진이는 아저씨가 예진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말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예진아, 그게 정말이야? 아저씨가 예진이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말. 정말이에요. 아저씨랑 있을 때 엄마가 많이 웃어요. 엄마가 행복한 것 같아요. 예진이도 그래요. 아저씨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저씨 말고 아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저씨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선택을 저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겠다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기다릴 수 있다고 했던 아저씨였거든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저의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아저씨가 아빠가 되는 걸 허락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서 살게 된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아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분이었어요. 함께 살게 된 후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넓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된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이제 아빠가 있다는 사실이 무척 좋았습니다. 운동회 때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이어달리기 대표주자로 달리기를 하는데 어찌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지 아빠 응원을 하며 친구들에게 막 아빠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우리 아빠 최고! 너무나 가정적이고 친절한 아빠는 정말 1등 아빠,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사실 두 분이 재혼을 할 때 저희 외갓집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친아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 시간이 길어서 또 한 번의 결혼으로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하나. 제가 새아빠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시골에 계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자주 찾아뵈었고 서글서글하게 너무 잘하니까 외갓집에서도 새아빠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아유, 김서방, 참 고맙네. 고마워. 제가 감사하죠, 장모님. 경숙이와 예진이를 만나 가족이 된 게 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걱정했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야. 특히나 예진이가 자네를 너무 잘 따르고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마음이 정말 놓이더라고. 다 평소에 자네가 아빠 역할을 잘하고 예진이한테 사랑을 듬뿍 주는 덕분이지. 자네야말로 우리 경숙이랑 예진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네, 천사. 어느 날 집에서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는데 거실에서 엄마 아빠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일부러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연스레 들리더라고요.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예진이 하나로 충분해. 당신이 원한다면 노력할 수 있지만 꼭 둘째를 낳아야 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진이 동생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 낳는다면 더 나이 차이가 나기 전에 낳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진이도 걱정이야. 이제 함께 가족이 된 게 1년이고 정말 지금 행복하고 안정되게 지내고 있는데 동생이 생긴다는 걸 예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금이야 예진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나중에 당신과 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 당연히 당신이랑 내가 똑같이 예쁘게 소중하게 키울 거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예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나 예진이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해. 예진이를 잘 키우고
예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가족이 된 지 1년이 넘은 시점, 엄마와 아빠는 제 동생을 낳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때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당연히 엄마 아빠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난다면 제 동생이고 누구보다 예뻐할 자신이 있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빠의 핏줄이 생기는 거니까 나보다 동생을 더 예뻐하겠지? 하는 막연한 질투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진 모르지만 엄마와 새아빠 사이에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저 하나만 잘 키우고 행복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쭉 행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늦게 탄생한 가족이니만큼 더 아껴주고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었는데 제가 12살 때 그 소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고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했고 저는 처음에 집에 있었거든요. 아빠가 급하게 집으로 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뭔가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힘겹게 잠깐 의식을 찾은 엄마는 저와 아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서 엄마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엄마가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예진아,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해. 우리 딸 잘하는 거 못 보고 떠나서 미안해.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엄마. 여보, 우리 예진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지난 몇 년, 난 너무 행복했어. 예진이도 당신도 잘 살아야 해. 여보.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시골에 계셨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엄마가 떠나는 모습을 못 보셨어요. 그리고 장례식, 저는 아빠와 함께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함께 했습니다.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에 아빠는 엄청 힘들어했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텅 빈 눈동자에 빛이 사라진 것 같이 보여서 그 눈을 바라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장례식을 모두 마친 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셨죠.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는 듯 뭔가 무거운 분위기였고 피곤할 테니 얼른 들어가 방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 조용하게 있었는데 잠시 후에 아빠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 제 방까지 새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예진이 제 딸입니다. 제 딸이에요. 자네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세. 다 우리 탓이야. 우리 잘못이네. 자네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염치가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다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네. 예진이 엄마도 떠났는데 어떻게 자네 혼자 예진이를 키우려고 그러나. 지금 당장의 마음이야. 예진이 키우면서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자네 아직 젊지 않나. 정말 셋이서 행복하게만 살기를 빌었는데 경숙이가 떠나버렸네. 자네가 예진이 딸처럼 생각한다지만 엄연히 따지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지 않은가. 어떻게 자네한테 그 짐까지 지우라고 하겠나. 자네 아직 젊고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것 아닌가. 만약에 나중에 자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 예진이는 어떻게 되겠나. 정이 들면 들수록 헤어짐이 힘든 법인데 그러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정말이네. 자네를 나쁘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자네한테 누를 끼치기 미안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상처입니다. 예진이 이제까지 잘 지냈습니다. 물론 예진이 엄마와 함께였죠. 예진이와 함께 산 거 5년도 채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예진이 엄마가 떠난 지금 장인어른 말씀대로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정말 예진이 제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진이가 짐이 된다니요. 예진이 엄마는 저를 믿었습니다. 믿고 있을 거예요. 예진이 엄마 없어도 예진이 엄마는 떠났지만 예진이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두 분이 걱정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들도 아니고 아빠가 혼자 딸을 어찌 키우냐 걱정이 되시겠죠.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도 압니다. 하지만 저한테 아내는 예진이 엄마 한 사람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미안하다는 말씀하시고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때 저를 데려가시려고 했었어요. 아빠를 정말 사위로 생각하고 너무 아꼈기에, 그리고 아빠가 젊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신 거였죠. 핏줄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아빠 딸이라며 믿어달라고 저를 잘 키우겠다고 간절한 마음, 진심을 전했고 결국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아빠의 뜻을 따르게 되었어요. 만약 저한테 어디서 살 건지 물어봤다면 저는 새아빠와 살겠다고 했을 거예요. 저한텐 정말 아빠였으니까요. 엄마가 떠나고 몇 년 동안은 아빠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집안 곳곳에 있는 엄마의 흔적이 느껴졌거든요.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빠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정말로 다른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고 온전히 저를 키우는 것에만 신경을 썼고 그렇게 새아빠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 속에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사실 대학원을 외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홀로 남겨질 아빠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아빠가 학비도 생활도 아무 걱정 말고 원하는 걸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잠시 고민을 했지만 아빠와 함께 살며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진학할 즈음 아빠가 저에게 작은 꼬마 빌딩 하나를 증여해 주었습니다. 사실 대학 졸업하고 다 취업을 하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니 취업도 다 미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증여 안 해줘도 된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빠의 뜻이 확고했어요. 정말 작은 꼬마 빌딩이었는데 2층, 3층, 4층에는 주거시설로 월세를 받는 곳이었고 1층에는 가게 2개가 있는 빌딩이었습니다. 사실 대학원 공부가 너무 바빠서 빌딩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월급을 주고 관리인을 썼고 세금이랑 그런 것들을 처리했고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마친 뒤 저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당시에 그 남자는 회사 선임이었는데 신입이었던 저에게 한눈에 반했고 몇 달을 엄청 세심하게 챙겨주며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정말 열렬한 구애였는데 대학원 공부하는 동안 연애를 거의 하지 않았고 듬직하고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만난 지 1년 되었을 때 그는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오래 했고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 결혼이 좀 이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기에 대한 생각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제 마음을 남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진이 네 마음 알아. 결혼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아기는 천천히 가져도 되고 너 아예 안 낳겠다고 하면 나는 그것도 괜찮아. 아이 없이 둘이서 친구처럼 평생 살아도 좋을 것 같아. 너 공부 많이 했고 이제 회사 들어왔는데 당연히 회사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지. 나는 전적으로 너를 지지할 거고 네가 하는 일을 응원하고 지원할 거야.
정말 달라지는 게 없을까? 평생을 각자 살다가 갑자기 한 집에서 사는 건데. 당연히 결혼하기 전이랑은 다르지. 내가 말하는 건 네 경력이나 회사 생활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말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 항상 내 편이다, 응원한다, 든든한 버팀돌이 되겠다. 그런 말을 들으며 자연스레 아빠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1년이 조금 넘는 연애 기간에도 다툼도 문제 한 번 없었고 한결같은 모습에 믿음이 갔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며 저는 아빠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긴장했던 게 무색할 만큼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집에 와서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데 뭐랄까 아빠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진이 네 마음이지만 조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 결혼하자는 이야기 들었을 때 망설였다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그냥 너무 갑작스러운 것도 있었고 변화라는 게 좀 두렵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오래 하고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시기가 이른 거 아닌가 싶고 나이로 생각하면 먼저 간 친구들도 있고 많이 결혼을 하는 나이이기는 한데 근데 아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래요. 아빠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걸 지지한다고. 경력 생각하면 결혼하고 아기나 육아 걱정이 제일 큰데 애기도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아니 괜찮다고 하면 안 가져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야 그냥 말이지 않니?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 그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게 진심이라면 다행이지만 말이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남자친구. 34인 그는 결혼이 정말 간절해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회사도 그대로 다니고 아이는 천천히 갖거나 안 갖는 것도 함께 고민해보기로 하고요. 시댁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다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이 남편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신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은 아빠만, 남편은 어머니만 계신 상황이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저희 아빠는 시댁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과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둘 다 탄탄한 회사를 다니니 열심히 모으며 살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에 대한 것, 당연히 아빠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새아빠라는 생각은 아예 들지 않고 그냥 정말 제 아빠일 뿐인데 어쨌든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는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 어릴 때 저를 낳아준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새아빠가 저를 이때까지 키웠다는 것에 무척 놀라더군요. 괜찮았어? 뭐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나도 이제 알게 돼서 놀라긴 했는데 친아빠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라는 동안 괜찮았나 해서. 진짜 아빠라고 해도 남자 혼자 딸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사실 친아빠, 새아빠 이런 호칭 나는 불편해. 친아빠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기억도 좋지 않거든. 근데 새아빠,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정말 나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키워주셨어. 이 세상에서 내 아빠는 딱 한 분이셔. 아빠는 그냥 아빠고 나도 아빠의 딸이야. 맞아. 사람들이 핏줄핏줄하면서 혈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알아.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리 아빠는 정말 나를 가슴으로 키워주신 분이야. 상견례 후 결혼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저에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쪽 집에서 해주시는 만큼
부족하지 않게 거기에 맞춰서 해줄 테니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자세한 이야기요? 그러니까 아빠 자세한 재산 상황이나 그런 거 말이다. 다 털어놔야 하는 건지, 다들 그렇게 하는지. 의도적으로 속이는 건 없지 않니? 또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너희들 시작하는 데 있어 비슷하게 해가니까 그 이상은 굳이 말하지 않은 편이 낫겠다. 몇 년 전에 아빠가 증여해준 빌딩, 그것도 말하지 말까요? 천천히 말해도 돼. 정말 어릴 때부터 살면서 부족하지 않게 자라왔던 저인데 유독 결혼을 앞두고 우리 집 재산 상황에 대해 신경을 쓰는 아빠의 마음이 궁금했지만 다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때부터 아빠는 굉장히 심란해 보였어요. 언젠가 당연히 오는 날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다가오니 마음이 복잡하구나. 네 엄마가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다. 예쁘게 키운 우리 딸 시집을 다 간다고. 예진아, 누가 뭐래도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 딸인 거 알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던 말이지만 아빠는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래. 그게 전부야. 아빠 마음 알아요. 정말 이날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회사도 그대로 다녔고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처럼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고 세심하고 배려 깊은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에 우려와 걱정을 했던 아빠였는데 제가 잘 사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죠. 저희 집, 정확히는 아빠 재산에 대해 저는 따로 말한 적이 없었고 반대로 저도 시댁 상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남편이 모은 돈,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원해 주신 것도 있었고 또 엄청나게 성대하거나 화려한 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아니 오히려 좀 소박하게 결혼식을 했고 신혼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각자 월급에서 공동 생활비를 모으고 나머지 돈은 각자 용돈을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남편과 같이 생활비를 쓰고 모으는 통장에 각자 돈을 넣었고 빌딩에서 나오는 것은 제 개인 통장에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우연한 계기로 남편이 제가 꼬마 빌딩 증여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는 내색을 비쳤지만 자기랑은 상관없는 거고 그냥 나중을 생각하면 든든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큰 갈등이 생기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명절에 시어머님을 찾아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제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얘 며느라가야. 사실 진작에 들었는데 우리 민철이가 그냥 모른 체 하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입을 꾹 닫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생각을 하다 보니 입이 큰질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어떤 거 말씀이세요, 어머님? 세상에 나너 빌딩을 갖고 있었다면서? 네, 예전에요.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아빠가 증여해 주신 거라서요. 아니, 그걸 왜 여태 말을 안 했니? 민철이는 네가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거니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난 아무래도 마음이 좀 그렇다. 부부라는 건 말이다. 경제생활 공동체 아니니? 거기서 월세는 얼마나 나오니? 아니, 내가 보니까 거기 2층부터 4층까지는 다 죄다 사람들이 사는 것 같고 1층엔 가게가 2개인가 있던데 꽤나 나오겠어. 보니까 관리인도 쓰던데. 며느라가 네가 월급을 주는 거지? 혹시 다녀오셨어요? 내가 하도 궁금하다 그래서 민철이랑 같이 가서 슬쩍 보고 왔어. 나는 사돈댁이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으신 줄은
정말 몰랐네. 그거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거라고 했고 되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저한테 일찍 증여를 해주신 건데 사실 그게 전부예요. 아무튼 간에 며느리가 건물주라고 하니 내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는구나. 아유, 이런 걸 뭐 사기 결혼이라고 말도 못하겠고. 안 그러니? 보통 없는 데 있는 척 엄청 부풀려서 속여 말하는 것을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거 맞지? 당연히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게 아니지. 입이 무겁고 신중해서 말을 안 한 거고. 내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 아니, 그거 알아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진작 네가 먼저 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니? 민철이도 결혼하고 1년 지나서야 알았다는데. 네. 사실 저는 그때 좀 놀랐어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소를 찾아내서 어머님을 모시고 그 건물에 다녀왔다고 해서요. 남편이 전혀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명절 지내고 나서 집에서 따로 물으니 그냥 하도 궁금하다 해서 한번 모시고 가서 슬쩍 보고 온 거다.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먼저 말하고 모시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냐고 가벼운 듯이 슬쩍 넘기더라고요. 그러나 몇 개월 후 남편과 어머님이 저한테 대놓고 요구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머님은 현재 혼자 지내시는 집이 전세인데 전셋집을 빼고 제 건물에 있는 방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유, 나한테는 전세보증금 그게 전부다. 자꾸 2년 지날 때마다 올리네 마네 계약하는 것도 아주 힘들거든. 이참에 며느리 네 건물 거기 방 2개짜리 집이 있던데 그만한 크기면 나도 아주 지내기 좋을 것 같아. 보증금은 싹 빼서 내가 잘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그게 다 노후자금이고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도 든든하지 않니? 어떻게 생각하니? 시애미가 2년마다 전세 때문에 끙끙 앓고 또 민철이가 신경 쓰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겠어? 그 방 2개짜리 그 세입자 계약 끝나는 거에 맞춰서 내가 기다렸다 들어가도록 하마. 고민이 되었지만 어머님 혼자 전셋집에서 살고 또 계약 때마다 골머리를 앓고 그런데 제가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걸 또 아신마당에 냉철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더라고요. 방 2칸짜리 거기 월세 당연히 수입에 변동이 되는 거였지만 그 돈 없이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자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고생을 너무 하셨다. 구구절절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며 말을 보태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엄마 더 연세 드시고 하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잖아. 그거 미리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보증금 뺀 걸로 딴 거 안 하고 잘 갖고 계시도록 말씀드릴게. 그렇게 어머님이 이사를 하고 몇 달 뒤 남편이 퇴근하고 매일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나는 무기력증인 것 같아. 번아웃이야, 번아웃. 왜? 무슨 힘든 일 있어? 프로젝트 관리가 쉬운 게 아니잖아. 너도 팀장 되면 내 마음 알 거야. 난 정말 팀장이 안 맞는 것 같아. 아랫사람 윗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내 일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온갖 조율 사람 관리하고 고민 고충 들어주고 책임도 내가 제일 크게 지는 것 같고 나 진짜 팀장으로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다. 그래, 팀장 역할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그치만 자기 처음 팀장 됐을 때 생각해봐. 팀원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팀장 되겠다며 의욕이 넘쳤잖아. 해보니까 근데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요즘 내 꿈이 뭔 줄 알아? 뭔데? 퇴사. 뭐? 퇴사가 꿈이라고? 정말 안식용 같은 것도 없고 매일 쳇바퀴 돌듯 일하는 내 인생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아. 나 요즘 의욕 엄청 떨어져서 곧 있을 평가도 걱정이야. 강제 퇴사하게 될지도 모르지. 설마. 근데 나 정말 조금 쉬고 싶어. 쉬면 괜찮아질 것 같거든? 안식년을 갖는 거지. 한 1, 2년 쉬고 마음이 좋아지면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나한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건 휴식이자 퇴사야. 퇴사하고 뭘 할 건데? 생활비는? 그건 당연히 내지. 뭐 너만 네 통장 따로 있는 줄 알아? 나도 주식하고 돈 굴러가게 하는 사람이야. 뭐 내가 퇴사하고 나면 자기한테 빌붙어서 자기 월급으로만 살겠다고 할까 봐? 자기 몰랐는데 이제 보니 냉정한 면이 있네. 계산도 철저하고. 부부가 뭐야.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거잖아. 내가 진짜 지금 지치고 무기력증에 번아웃에 시달리는데 당신이 나를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반대라고 생각하면 난 자기한테 당장 일 그만두고 원하는 만큼 쉬라고 할 거야. 내가 먹여 살린다고. 그 뒤에 남편은 정말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게 뭔데? 엄마가 자기 건물에 사시잖아. 내가 종종 들어보면 자기가 너무 건물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관리인이 월급 도둑인가 봐. 하는 게 없대. 오죽하면 엄마가 막 나서서 공용공간 청소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건물 내가 관리하면 안 될까? 내가 자기 나가는 돈 줄여줄게. 건물 관리? 건물 관리하면서 나한테 월급을 받겠다는 거야? 아니야, 돈은 무슨 돈이야. 엄마 일 내가 돕는 거라니까. 가족보다 더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일 잘한다고 해도 결국 남이거든. 엄마가 자기 집 살게 해주는 거 고마워서. 안 그래도 지금 거의 관리인처럼 바지런히 일하고 계신데 엄마 연세도 있고 힘들잖아. 내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서. 그 후에 남편은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꼬마 빌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가끔 들러 건물 상태를 보면 확실히 전보다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 노동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야. 처음부터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안 맞았던 사람인가 봐. 자기도 내가 건물 관리해주니까 든든하지? 사실 어머님이 제 건물에 세입자로 지내고 있다는 말도 남편이 퇴직을 했다는 말도 아빠에게 선뜻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거였지만 저희 엄마 돌아가신 뒤 아낌없는 사랑으로 저를 키운 아빠였기에 예나 지금이나 바라는 건 제 행복밖에 없다고 하는 아빠한테 이런 상황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고 증여를 해주신 뒤에 관리나 세입자 그런 건 다 저한테 이름한 상황이었는데 이제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사시는 거야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 이해할 수 있고 저도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건물 관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와는 통화를 하고 별일 없는지 안부를 묻고 2달에 한 번은 아빠를 찾아뵙고 했는데 그때마다 말할 기회가 없었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건물에 사시다 보니 어머님을 뵈러 가는 게 제 건물로 가는 일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묘하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저희 어머님을 건물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처음 계약할 때 말고는 거의 얼굴 볼 일이 없으니 저도 몰랐는데 어느 한 분이 우연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본인이 건물주라고 말을 하고 다니신다고요. 그런데 몇 개월 뒤 저에게 이런 잡다한 일에 하나도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아빠가 투병을 하게 된 거였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이었는데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직 신청을 했고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아빠의 간병을 했습니다. 다시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병을 했지만 6개월 뒤 아빠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가 투병하는 동안 온통 간병을 하며 아빠와 시간을 보내기에 집중했었는데 보내드리기가 너무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새도 없이 장례식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는 날에 남편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통일 연락이 되질 않더라고요. 친자식이 아닌데도 저를 가슴으로 키워준 새아빠가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에게 장례식장에 오라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그러고 나서 몇 분 뒤 남편한테 온 문자를 보고 저는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 친아빠도 아닌데 내가 거길 왜 가? 남편이 그렇게 말하길래 기가 막혔지만 숨을 크게 들이신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아빠 재산 50억인데? 답장을 보낸 뒤 남편이 곧장 장례식장에 달려왔고 그 순간 남편 인생이 차갑게 식은 개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답장을 저렇게 하면서도 설마 저 말에 장례식장을 달려올까 했는데 정말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조문객을 맞이하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과 같이 달려온 시어머니를 보니 부글부글 마치 용암이 끓는 것 같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간신히 장례식을 마쳤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 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빠의 유언, 재산 관련으로 상의드릴 게 있다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50억 재산은 어떻게 받는 거냐며 물어보고 있었는데 저는 남편을 따돌리고 몰래 변호사를 만났고 그 순간 못돼 먹은 남편과 시모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이혜진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사항을 저한테 일임하셨는데요. 여기 재산 관련된 것 말고도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남기셨어요. 변호사는 제가 꼭 봐야 한다며 서류 봉투를 건넸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 상간녀라는 여자의 정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원룸에 사는 세입자였어요. 제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 간병에 집중한 사이 남편 놈은 건물주 행세를 하며 거만하게 지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원룸에 살고 있던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생전에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길지 않은 편지였는데 반듯하고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예진아, 엄마를 일찍 떠나보내고도 우리 딸이 잘 자라주어서 아빠는 고맙고 기특한 마음이다. 너는 언제나 아빠한테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구나. 예진아,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 다시 엄마 아빠의 딸로 가족으로 만났으면 좋겠구나. 아빠의 바람은 지금도 하나뿐이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뿐이다. 인생은 길다. 이제라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꼭 행복해져야 해.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읽은 뒤 저는 변호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산 관련된 것뿐 아니라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전부 다 진행할게요. 아빠를 엄마 곁에 모신 뒤 모든 일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건물 세입자들 정리를 해야 했어요.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진행을 했고 시어머니한테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돈 하나 받은 거 없고 그냥 살게 해준 거였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건물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조치를 했고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는 제 발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돌려주면서도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재판 끝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올 돈이라고요. 일이 그렇게 되자 남편과 시모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구차하게 용서를 구하면서요.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재판 결과만 나오면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똑같네요. 건물주 행세하니 기분 좋으셨어요? 진짜 건물주라도 된 것 같았나요? 위자료나 준비하시고요. 이제 얼굴 볼 일 없네요. 아휴,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니? 돈이 없다. 정말이야. 당장 살 곳이 없다. 아유,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네가 정말 파야겠다는 거니? 지내던 전셋집을 처분하고 목돈을 노후자금으로 갖고 있겠다던 시어머니, 그리고 목돈 잘 가지고 있게 관리하겠다던 남편. 남편은 시어머니 본가 전셋집 뺀 돈을
몽땅 주식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2배, 3배 불려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요. 알고 보니 거의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남편과 시모가 투자 설명회를 둘이 같이 다녀왔고 거기서 허위 정보 받은 걸 바탕으로 가진 돈을 다 몰빵하듯 넣은 거였어요. 고수익을 약속했다는데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전 남편은 이미 회사를 때려치고 건물 관리 일만 하고 있어 수입이 없었고 전 시엄마는 전셋집 뺀 보증금 전부를 주식에 털어넣었거든요. 폭락을 했고 둘은 그야말로 일순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신혼집도 정리를 했는데 그 돈에서 위자료랑 전부 받아냈습니다. 아빠가 일을 맡긴 변호사 외에도 비싼 변호사들을 추가로 고용해서 진행한 소송에서 저는 모두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엄마 아빠가 잠들어 계신 곳을 찾았어요. 행복하게 살고 자유로워지라고 하신 그 말을 떠올리면서요. 제 인생의 이막, 모든 사랑을 주신 아빠, 엄마의 바램. 당부처럼 살아보려고 합니다.